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엔저로 인한 우려감이 남아 있습니다. 엔화 약세의 여파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과다하게 하락한 낙폭과대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엔저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가연계증권인 ELS도 원금 손실에 대한 공포가 커졌었는데요. 지난 9월 이후 정유주, 조선해우주들이 줄줄이 낙인 구간에 진입한 데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중심으로 낙인에 대한 경계 공고 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차의 주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분위기는 진정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 속도가 진정되면 수출주의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수주의 경우도 최근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녹인 공포는 이제 사라진 걸까요? 낙폭과대주들은 이제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된 걸까요? 네, ELS 낙인 우려가 좀 과장돼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마음이 아픈데 이미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뭐 과장됐다, 뭐 오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ELS 녹인 우려감이 컸었던 게 사실인데 일단 뭐 진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낙폭과대주로 꼽혔던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ELS 낙인이 해소돼서 오른 거라고 좀 봐야 할까요? ELS 낙인 해소라기보다는 뭐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서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심리 다 게임. 그렇죠. 3분기 실적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일단 기술적인 리바운딩 좀 강하게 들어오는 거겠죠. 일단 뭐 그동안 공매도도 사실 좀 많았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쇼커버링 되는 흐름들도 있겠고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말한 듯이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던 중소형주와의 대형주와의 좀 이격을 줄이는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처럼 이미 뭐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맞은데 처음에 또 맞으면 아픈데 계속 맞으면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거죠. 이제 악재에 대해서는 보니까 유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뭐 정유주들 크게 반응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그리고 뭐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이제 뭐 엔화랑 같은 방향성을 추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엔저 공포에 더 쇼크를 가하던 종목들이 강하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이슈가 좀 되기도 했죠. 사실 그런 부분들 보면 현대차도 사실 15만 원 깨질 때 뭐 한 3천 원만 더 내려가면 ELS 낙인 된다 뭐 어쩐다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그 양이 사실 얼마 안 됐었거든요. 바로 얼마 안 나가야 됐었는데 시장에서 ELS 낙인에 한번 디고 나니까 겁이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거 알면 지나고 나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할 거를 알면서도 못 움직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 그랬다고 격언만 생각하면서 못 움직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이 넉인 관련돼서 공포가 아직도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웬만한 건 다 넣긴 찍은 것 같던데 거의 대부분 뭐 조선도 그렇고 뭐 화학 섹터들도 마찬가지게 됐고 지난번에 급락하면서 뭐 OCI는 정말 다 정말 아무도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낙인조차 다 터치를 한 상황들이라서 전체적으로 낙인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래도 조선주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좀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원래 ELS 구조를 아셔야 되잖아요. ELS가 이제 배리어 가격을 터치하지 않으면은 증권사 쪽에서 해지물을 들고 있습니다. 해지물을 들고 있다가 배리어 가격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해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실을 확정지어 버리니까 이 해지 물건을 던지죠. 그런데 이 다음 회차 ELS가 있으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다음 회차 ELS가 지금 불행하게도 없거든요. 요즘 증권사에서 종목형 ELS 나오는 거 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받아줄 회차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그대로 쏟아지는 건데 그래서 소위 좀 급하게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우려감들은 상당 부분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 ELS는 그렇게 해서 거의 다 많이 반영됐고 또 뭐 어제는 은이나 금 관련 ELS가 거의 한 100개 가까이가 다 낙인 찍었다라고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원자재 관련된 ELS까지도 다 찍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목형 ELS는 거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건 지수형 ELS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무서운 거죠. 이제 지수형 ELS 거의 나올 때 거의 섞여 있는 게 이제 유로톡스 쪽 네. 이런 쪽이 많이 섞여 있고 뭐 홍콩 HTS랑 두 개가 좀 결합된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과거에 우리 지수형 ELS 발행한 5년 동안은 여태까지 뭐 하나도 이렇게 손실난 게 없었다라는 그걸 뭐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지수형이니까라고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것조차도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니까 이쪽으로 좀 더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네. 네, 그런데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녹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인 구조는요, 그 ELS의 손실 여부를,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을 결정짓는 그 처음에 최초에 제시되는 이제 밟아서는 안 되는 그 기준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설정된 기준 가격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50%가 낙인이라고 하면 그 낙인 가격을 밑으로 그 주가가 형성이 된 적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손실 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ELS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ELS들이 특히 뭐 조선, 화학이라든지 정유, 그리고 사실 증권주 관련된 ELS들도 대부분 작년에 한 번씩 다 소가리를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ELS 뭐 낙인 공포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이렇게 악영향만 좀 부각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실은 좀 말을 좀 바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향이 과도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투자자들이 마음을 많이 바꾼 거죠. 그리고 회사들이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그 종목형 ELS들을 쏟아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종목형 ELS 발행 종목 아까 뭐 사회자님께서 질문해주신 그 낙인을 건드린 종목들이 몇 개나 되느냐 그 ELS 발행한 것 중에 특히 뭐 이제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S-오일, OCI, 롯데케미칼 뭐 낙인 가지고 소가리했던 종목들은 여기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 숫자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4년 7월 이전에 설정된 상품은 전부 낙인 걸린 겁니다. 지금 10월이죠. 아니 11월이죠 이제 11월 초고. OCI 보세요. 2014년 9월 이전 상품이 전부 낙인이에요. 그러니까요. 2달 전에 설정된 것도 맞아요. 건드렸다는 네. 터치를 두달 만에 했다라는 겁니다. 터치했다고요. 그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올해 4월 이전에 만들어졌던 ELS들 전부 다 낙인 건드리고 이게 어떻게 시장에 사실 제가 웩더독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몸통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거죠. 일부 파생이 전체 시장에 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문제는 ELS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화두가 됐었던 수급이 롱숏이었잖아요. 그렇죠. ELS 낙인 근처에 만약에 주가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사실 맞아요. 없었다고 절대 말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맞았는데 그 꼬리가 그 롱숏 물량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어디 캥거루 꼬리 같이 돼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꼬리로 그냥 몸을 세워버리는 거기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너무 과도했다. 이거는 사실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주현기가 들어간 거고 지금 발생되는 이제 낙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 시장에 이제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거든요. 네, 자라보고 이제 놀란 가슴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연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뒤어봤으니 우리가 그 느낌 아니까 무서워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몇 가지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 낙인 우려되는 종목들 또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제? 아니요, 근데 거의? 낙인을 설명하기가 왜냐하면은 이미 만기들이 다 지나간 그 ELS들이 상당 부분이고 아까 전에 그 박세민 대리가 이제 가져왔었던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실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발행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피해 물량 추정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얼마만큼의 ELS가 발행됐냐. 이 발행된 것 자체가 다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미 만기를 무사히 지나간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터진 부분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실제 피해 물량 추정치는 과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뭐 5천억, 2천억 이런 부분들로
우리 이 주가들이 뭐 30% 빠지고 40% 빠지고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낙인을 우려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LS 관련돼서 뭐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아픔을 안겼던 종목들인데 한번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아까 전에 밑에 자막에도 질문이 지나가던데 이 낙폭과대주가 지금 반등의 시점인 거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거냐 이런 질문이 좀 지나가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반등은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삼성그룹주 급락 이후에 지금 삼성그룹주들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고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서 30% 정도 올라온 상태가 되겠고, 근데 삼성그룹주 이후에 현대그룹주가 이제 현대차그룹주가 급락한 이후에 또 이제 현대차그룹주도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기술적으로 좀 봐드린다라면 보니까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던 내수 섹터주들이랑 뭐 중국 관련 sek터들 뭐 그런 섹터들이 보니까 대체로 고점권에서 60일선 부근까지 조정이 거의 다 대체로 좀 이루어졌더라고요. 또 반대로 급락한 종목들도 반등이 60일선 부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뭐 네. 삼성전기는 뚫고 올라가 버렸지만 뭐 정유나 화학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그쪽을 향해서 올라오거나 거의 근접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술적인 반등은과 기술적인 반락은 거의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움직이는 올랐던 쪽으로. 부분이 다시 빠질 수도 있고 많이 빠졌던 부분이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보겠네요. 상당히 변곡점에 놓였던 그런 구간이 바로 이번 주 후반까지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움직이는 방향성이 단기적으로는 그 종목들의 그 업종들의 방향성을 좀 조금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 대리님 어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확률을 높이려면 그 주변 돌아가고 있는 그 주변 팩터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 왜 대형주들이 어려웠습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수출업종 대부분의 대형주들 4분기 이익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수출업종이니까 달러 기준으로 결제될 그 환율을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해놨겠죠. 그게 평균값이 1,030원입니다. 왜냐면 막 알려졌네요. 2, 3분기 정도 수준에서 이제 4분기 컨센서스를 짜는데 아무래도 워낙 강세 기조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1,000원대 초반으로 작성을 한 거죠. 근데 당장 내일이라도 1,100원 뚫는 거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4분기의 기업 그 대기업들 특히 이제 수출업종의 이익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그 눈높이보다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도 또 염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환율 방향 뭐 물론 엔화의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인 그 원화 가치의 절하에 대한 부분들도 수출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밸류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두드려 맞은 친구들이 수출주들 있잖아요. 네. 시클리컬 전부 쪽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이 원달러 튀어오르는 게 시장 전반적인 수급 분위기로서는 긍정적이지 않겠지만 이 개별 기업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수출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초에는 보통 한 1,050원 정도에 맞춰놓고 올해 계획을 짰다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어긋났었잖아요. 1,010원 뭐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세진 대리 말대로 1,030원으로 만약에 놓고 짰으면 지금의 1,080원, 90원대 환율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전제라면 상당히 추정치는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불과 뭐 한 달 반? 그때까지만 한일 해도 정말 빠르게 뭐 올랐네요. 세 자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맞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ELS 관련돼서 마음 아픈 얘기들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머 꼼책 함께 하셨습니다.